남편이 죽은 날,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은 남이다. 우리 집안에서 나가거라. 어린 나이에 시집와 가족이라 믿고 어른들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5년 뒤 매몰차게 쫓겨난 그 며느리가 재벌이 되어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 한 며느리의 눈물과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새벽 5시, 희정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32의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밥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희정아, 밥은 아직이야? 왜 이렇게 늦어? 그녀는 대답 대신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다. 어린 나이에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논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욕 한 번 하지 않고 불평 한 번 없이 서툴러도 묵묵히 모든 일을 해내며 살아온 여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희정은 여전히 남의 집 딸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밥을 상에 올리자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 혹시라도 우리 집 재산에 욕심내지 마라. 내 자식도 우리 핏줄이긴 하지만 넌 결국 남의 핏줄이야. 알겠지? 희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숟가락을 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그녀는 그저 참았다. 참는 것이 며느리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집안 재산은 내 작은 아들한테 다 물려줄 거야. 너희 아들. 그건 큰아들이 벌어서 주는 거지. 우리 집안 것이 아니야. 남편은 무심하게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다. 아니, 어머니 편이라기보다는 그저 비겁했다. 아내를 지킬 용기가 없었다. 희정은 그날도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희정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밥을 다 먹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작은 아들네가 오늘 온다고 하니까 저녁은 잘 차려놔야 해.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침묵이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남편은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다. 희정은 병원 영안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록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도, 비록 그가 비겁했어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장례식은 쓸쓸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조문을 했지만 희정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곁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희정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채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너랑은 남이야. 내 아들은 갔으니 넌 이제 나갈 때가 됐지.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야 해요. 이 집에서 시집와 아이 낳고 남편하고 어머니만 모시며 살았어요. 제 집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내 집? 누가 내 집이래? 여기는 우리 집안 땅이고 우리 집안 집이야. 넌 그저 며느리로 있었을 뿐이지. 넌 이제 너 갈 길을 가거라. 희정은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어디로 가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이 아이는 어떡하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장례 끝나면 바로 짐 싸서 나가거라.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밤, 희정은 아이와 함께 작은 가방에 짐을 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동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어머니 권력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희정은 비에 젖은 채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집와 죽어라 시집살이하며 버티며 산 이 집. 하지만 그곳은 결코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아이는 엄마, 어디 가요? 추워요. 희정은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만의 집으로. 그녀는 그날 밤 서울행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희정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이제 희정이야.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15년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희정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을 맞았다.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희정은 여전히 혼자였다. 재혼 제의도 몇 번 있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가게는 작았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반찬은 동네에서 유명했다. 손님들은 희정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반찬을 공짜로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어느 주말, 희정은 남편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간직만 하던 상자였다. 열기가 두려웠다. 낡은 옷가지와 사진들을 꺼내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지만 필체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희정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희정아, 미안해.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야.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은행 계좌번호와 서류를 봐. 어머니가 만든 비밀 계좌야. 사망보험금도 거기로 들어가게 해뒀대. 나는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너무 겁이 많았어. 미안해, 희정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희정의 손이 떨렸다. 편지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위조된 서류의 위치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금고 비밀번호까지.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섰다. 아니, 편에 선 게 아니라 그저 비겁했다. 다음 날, 희정은 은행으로 갔다. 남편이 적어준 계좌번호로 기록을 확인했다.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개인정보라서요. 희정은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다. 제 남편 명의 계좌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기록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은 입금 당일 작은아들 부부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논밭의 소유권도 이미 10년 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희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날 이용했구나. 시집 와서부터 그동안 공짜 일꾼으로. 그리고 남편이 죽자 보험금까지 챙기고 나를 내쫓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식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이제는 결심이었다. 당신들이 만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희정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의 편지와 은행 기록, 위조된 서류 사본을 모두 보여줬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언제 진행하실 건데요?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요. 그때 밟아야 제대로 무너지니까요.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희정은 밤낮으로 일했다. 반찬 가게를 2개로 늘렸고 배달 사업도 시작했다. 정성스러운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이 늘어났다. 그녀는 한 푼 한 푼 모았다. 아끼고 또 아꼈다. 아이의 학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5년이 더 흘렀다. 희정의 사업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서울의 한 투자자를 만나 푸드 기업을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희정푸드. 건강한 가정식을 배달하는 사업이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복지기관과 계약을 맺고 노인 무료 도시락 사업에도 참여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다. 언론에서는 희정을 사회적 기업가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다. 시골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으킨 여성. 희정은 방송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 같은 며느리들에게요.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분들,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분들을 위해 재단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시골 마을의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얼어붙었다. 화면에 희정이 나와 있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껐다. 그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작은 아들이 옆에서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 진짜 우리 형수 맞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희정이 돌아올 것만 같았다. 복수하러.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5년 만에 희정은 그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무료 도시락 배달 사업, 주최 희정푸드 대표 이희정.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희정이가, 그 쫓겨난 며느리가 대박 났나 보네. 희정은 마을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우아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 출신 며느리였던 이희정입니다. 15년 만에 돌아왔네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매일 무료로 영양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뒤편에 앉은 시어머니와 작은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가 끝나고 희정은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하이힐 소리가 회관 바닥에 울렸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뭐하러 왔어? 희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봉사하러 왔죠. 어머니도 도시락 받으실 거죠? 당연히 받으셔야죠. 제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정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며칠 뒤 희정은 복지재단 출범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마을 유지들과 군수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다. 언론사도 여러 곳이 왔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작은아들도 특별히 초대되었다. 희정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며느리들을 돕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희정은 대형 스크린에 서류를 띄웠다. 이 계좌는 제 남편 명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관리하셨죠. 사망보험금 5천만 원도 모두 여기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돈과 큰아들 아프로 있었던 재산 모두 하루 만에 작은아들 부부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희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니까요. 출범식 이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험금을 가로챘대. 작은아들도 공모했다던데. 완전 사기꾼들이네. 작은아들은 도망치듯 서울로 떠났다. 시어머니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희정은 며칠 뒤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저 희정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다. 희정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예전과 달리 어지럽고 쓸쓸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한테 복수하러 왔니? 이제 만족하냐? 희정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러 왔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희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딸이라고요? 딸을 그렇게 대하나요? 그럼 왜 제 아들을 굶기셨죠? 왜 제가 병원에 가는 것도 막으셨어요? 왜 함께 사는 동안 저를 일꾼처럼만 대하셨어요? 왜 제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쫓아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희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제가 당한 고통을 제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미안하다, 희정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희정은 그런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제 남편 몫의 재산, 그리고 제 보험금 모두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돈이 어디 있어? 다 썼어. 희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아들한테 다 있잖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불렀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희정에게 돈을 돌려줘야 했다. 희정은 그 돈을 받으며 말했다. 이 돈 전액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 쓰러졌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희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냐? 하지만 일주일 뒤 희정은 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희정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희정은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희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세상이 그랬다. 며느리는 그저 일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받은 시집살이도 그랬고. 희정은 조용히 들었다. 표정 변화 없이.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웠어. 내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내 아들을 빼앗을까봐.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어. 미안하다. 희정은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한 번만. 희정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용서는 사람답게 산 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희정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미움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안 하지만 당신을 저주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남처럼 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고맙다 희정아.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팔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집을 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뭐 하려고? 희정은 문을 열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던 집안의 이름,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집은 이제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희정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이 혼자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석 달 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희정이 그것을 낙찰받았다. 그녀는 그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다. 낡은 한옥은 현대적인 복지관으로 바뀌었다. 공사가 끝나고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과 언론이 모여들었다. 건물 앞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렸다. 이희정 재단, 며느리의 이름으로. 희정은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제가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집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죠. 오늘부터 이곳은
진짜 의미의 집이 될 겁니다.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며느리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분들을 위한 쉼터이자 상담소가 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희정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25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부터 이 건물은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에게 이 공간을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 시집살이 며느리, 부패한 시가 고발 후 전 재산 사회 환원. 시어머니 집을 복지관으로 탈바꿈. 희정 대표, 며느리 인권운동가로 변신. 희정은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개관식이 끝난 밤, 희정은 복지관을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밝고 따뜻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희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진짜 내가 되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희정으로.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로 말한다. 며느리의 이름으로가 아닌 내 이름으로.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며느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복수였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